자, 교재 문제에 한번 보면요. 그림과 같은 모래층에 설치되는 얼스 앵커. 자, 모래층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얼스 앵커의 극한 저항은 자, 콘크리트 그라우팅을 일정한 압력 하에서 시공되었으므로 정지 투합 계수 K. K절은 어떻게 됩니까? 1-sin파이죠. 그죠? 그걸 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공식이 뭐였죠? 파이 곱하기 T 곱하기 L 곱하기 K 시그마 V 곱하기 탄젠트 파이라는 거죠. K 곱하기 시그마 V가 뭡니까? 시그마 H죠. 자, 항상 법선력 곱하기 탄젠트 파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마찰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D가 0.3이고요. L 저항체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앵커체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2m고요. K가 뭐죠? 1-sin파인데 파이가 뭡니까? 30도고요. 시그마 V가 어떻게 되죠? 수직응력이니까 얼마요? 감마 T, 즉 1.8 곱하기 중심부의 높이 6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곱하기 탄젠트 파이니까 뭐예요? 탄젠트 30도니까 5.88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글에서 점토 지반에 설치한 얼스 앵커의 극한 저항력을 구하시오. 자, 점토 지반이니까 뭡니까? 파이 D L 곱하기 C A인데, 자, C는 뭡니까? 3분의 2 곱하기 알파였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D가 0.3이고요. L. 자, 앵커체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m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C 값이 얼마죠? 2니까 2 집어넣으니까 3.77톤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입니다. 쉽게 일명 쇼크리트라고 하죠. 쇼크리트. 이것은 뭡니까?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어떻게 됩니까? 압축 공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안반의 이 굴착면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터널에 있으면 이 면에 쏘아 붙이는 거죠. 쏘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라이닝을 하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쏘아 붙이기,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그래서 쇼크리트라고 그러는 거 뭐 개요는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리바운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고무호스에다가 수돗물을 어떻게 됩니까? 벽에 부딪히면 리바운드 튀어나온 양이 생기죠. 그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뿜어 붙이기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리바운드량이 적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벽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직각으로 쏘는 게 가장 좋죠. 왜? 경사도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리바운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쏘아 붙이는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골재가, 굵은 골재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잘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골재가 13mm 이하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량이 많아야 되겠죠. 왜? 시멘트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라는 것은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무기질 접착제죠, 접착제. 자, 무기질 접착제인데, 이 접착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잘 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착면이 매끈한 것보다는 약간 울퉁불퉁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잘 가서 붙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합 결정 시 검토사항은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요의 강도가 나와야 할 겁니다. 소요의 강도가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리바운드량이 아무래도 좀 적게 나오는 것이 좋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량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부착성이 좋아야 되겠죠. 부착성이 조금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 막힘이 없어야 되겠다. 즉 어떻게 됩니까? 굵은 골재, 조골재 치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막힘이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용수. 자, 뭐 용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되겠습니까? 물 시멘트비를 좀 작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용수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인데요. 이 종류는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이 건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멘트하고 골재하고 먼저 혼합해가지고 물을 안 넣는 상태죠. 그죠? 거기서 노즐로 노즐로서 압축 공기에서, 자, 노즐로 물과 섞어서 압축 공기로 보내는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뭐냐? 노즐에 보내기 전까지 물을 혼입하지 않은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습식은 뭡니까? 재료의 무게를 따라서 골재하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완전히 혼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즐로 보내서 뿜어 붙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건식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좀 많이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틸립스 강지보공인데요. 강지보공은 쉽게 말해서 강동발이, 그러니까 스틸립스라는 말 자체가 강지보공, 그러니까 강지보 동발공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닝은 뭡니까? 라이닝은 복공이죠. 복공.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다가
콘크리트를 뽑아 붙이는 거, 이것이 바로 라이닝이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핵심 3, 나댐의 터널 공법인데요. 이 나댐 공법은 뭐냐면 신오스트레일리아 공법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계 굴착이 아니라 여기서 뭐냐, 발파를 합니다. 발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발파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을 터널을 뚫는 것인데, 발파를 하려면 뭡니까? 우선 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약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반을 발파한다면 뭡니까? 천공을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다가 하약을 넣는 장약을 하게 되죠. 장약. 자, 여기서 물론 천공을 먼저 해야 되고요. 구멍을 뚫고 나서 여기다가 하약을 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공을 하고 나서 물론 여기서 모래나 점토 같은 거 채우는 경우가 효과가 좋은데요. 그건 나중에 안반 발파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버럭, 부순 돌도 나올 거고요. 우선 먼저 부순 돌 이전에 한기부터 생겼죠. 먼지가 막 상당히 날 거죠. 한기를 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버럭을 반출하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뭡니까? 쇼크리트를 칩니다. 쇼크리트. 1차 쇼크리트를 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록볼트를 설치한다는 거죠. 록볼트. 자, 우리가 록볼트는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록볼트를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개척을 합니다. 개척. 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변이가, 응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변이가 생기니까 이것이 변이가 하다가 됩니까? 힘의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가 될 때는 거죠. 정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기에 라이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것이 바로 신오스트레일리아 공법인데요. 자, 개요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공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했듯이 천공을 하고 발파를 한다는 거죠. 물론 발파 전에 장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버럭 반출, 부순도를 다 끄집어내고 쇼크리트를 하고 다시 록볼트를 하고 나서 계기 측정을 해서 다시 2차 라이닝을 한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그 중에서 물빼기 공법과 지수 공법은 조금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물빼기 공법은 주로 물빼기 갱, 시추, 깊은 우물, 웰 포인트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깊은 우물이나 웰 포인트 공법은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주입 공법, 지수 공법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못 들어오게 지수를 한다는 것이죠. 자, 주입공법은 뭐 약액주입공법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기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집안에 물이 난다면 어떻습니까? 이 물의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공기를 쏘아붙이면 어떻습니까? 물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 앞기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동결공법입니다. 동결공법의 우리가 연합집안 계량공법에서 했죠. 동결공법의 두 가지 목적이 뭡니까? 강도 정배와 차수였죠. 차수. 그 중에서 차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지보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지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댐 공법에서 이 집안 자체가 주지보제고 되고 1차 지보제로 하는데 1차 지보제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공 변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죠?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인데 쇼크리트가 있고요. 와이어 메쉬, 철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지봉이 있고요. 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이것들에 대한 설명들은 뭐 다 아시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터널 보조공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파워포인트도 있지만은 터널 시공 시 굴착면의 자유시간이 짧은 집안에는 터널 막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터널 막장의 안전을 위한 보조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터널을 파고 들어가면 이 끝부분에 터널 막장 부분 되겠죠. 이 부분에서 안전을 위한 보조공법은 록볼트,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쇼크리트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폴폴링 공법, 그러니까 선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터널 막장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강지부재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관 다단 그라우팅 공법과 그라우팅 공법인데요. 이것은 교재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파워포인트 상에 나타내는 이 5가지는 우리가 터널 시방스에 있는, 그러니까 터널 시방스에서 터널 보조 공법이 했고 이 5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개착식 터널 공법인데요. 자, 이건 핵심 4가지겠습니다. 거기에 뭐 교재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관련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침례 공법입니다. 이 침례 공법은요, 여러분들 케이슨 공식에서 박스 케이슨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터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단면을 어떻게 됩니까? 쭉 계속 이렇게 연결해 있는 것들이죠. 연결해 있는 거.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더라는데, 그 K선을, 다시 말하면, K선을 육상에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수중에 터널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K선을 애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종의 위치에까지 가져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재료를 넣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깔아 앉혀갖고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놓고 나서 이 터널을 이렇게 케이스를 다 연결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을 뽑아내면 바로 이게 터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케이스는, 자, 이 구조체를 어떻게 됩니까? 육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중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양질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단면형을 어떻게 됩니까? 육상에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상에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예약해서 원래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니까 뭡니까? 단면 형상 같은 것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일부를 육상에서 제작해서 물에 띄어서 애양을 해서 원래 소정의 위치에 침하시켜서 만드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장점도 가끔 쓰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단면 행상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큰 단면도 만들 수 있다. 육상에서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수심이 매우 깊은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이 안에 수심이 깊은 쪽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에서 제작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뢰성이 높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상에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조립만 하니까, 위치에 놓아서 조립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시공 속도는 빠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중에서 놓으니까 뭡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뭡니까? 부력을 받으니까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약 집안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유속이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던 것들이 아무래도 무너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배가 선박이 많이 선박의 왕래가 많고 이 폭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암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공사하기, 페런치 공법이 아무래도 어려운 경향인데, 시험에서는 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나오니까 개요와 장점을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핵심 기계 터널 공법인데요. 그 첫 번째가 TBM입니다. 터널 볼링 모신의 첫 자를 따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나댐 공법과 같이 발파에서 터널 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사용해서 굴착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터널이기 때문에 그 드릴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열을 보시면은 커트에 의해서 암석을 압세 또는 절삭하여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압세하는 방법과 절삭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빈슨행이 있고 웰마이어행인데요. 로빈슨행은 압세 방식이고 웰마이어 형식은 절삭 방식입니다. 뭐 시험에서 관련도 문제에서는 로빈슨행이 나오는데요. 이 로빈슨행은 뭐냐? 디스크 커트라고 하는 이 주판 모양으로 됐습니다. 이 큰 터널을 파는데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리면은 쉽게 말해서 측면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터널을 굴착해 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디스크 커트가 있는데 여기에 주판알 모양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체가 굴착하면서 이 전체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형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이 대횡 원반이 눌러 회전하면서 굴착한다. 그래서 압세 방식이 되고요. 보통 1000 내지 1500kg 정도의 암석까지 절단 파괴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웰모이어 형식은 그 다음에 드럼 커터 형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절삭 갈아낸다는 거죠. 갈아서 하고, 이건 주로 강도가 700 내지 800kg per cm 정도의 연약 집안이죠. 그 다음에 연암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단점을 보면요. 첫 번째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발파에 의해서 터널을 굴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장량을 해서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장량을 해가지고 파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 면이 매끈하게 되지 않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됐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여구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터널을 달면 지금 매끈해야 되니까 결국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복공, 라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버럭 반출도 많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해야 되는 콘크리트 양도 많은데 이 우리가 하는 기계식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매끈하게 발파에 의한 방법보다는 매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정성도 높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굴도 적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 굴착이다 보니까 노무비가 전략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쉽게 부스럭 부스럭돌 반출이 쉽게 하고,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계에서 굴착해 가니까 연속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장점 위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단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굴착해 나갈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기계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굴착해 나간다는데, 우리가 땅의 지반에 따라서 이 커튼 안이 종류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쓰면은, 터널을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면은, 이 부분이 지질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터널의 날이 같아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지반이 연안이 나왔다가 안반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터널, 드릴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불편하다,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지질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다가 높을 때는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발파가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기계식은 길이가 짧을 때, 터널의 길이가 짧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 자체가 크니까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실드 공법인데요. 실드는 이렇게 강제 원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실드 공법은 뭐냐 하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산에 있는데 터널을 이렇게 굴착한다 그러면 이런 강제 원통을 박아넣는다는 거죠. 박아놓고 이 안에 있는 흙을 파내면은 뭡니까? 이게 바로 터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원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파고 들어가고 뒤에는 한 세그먼트씩 콘크리트를 조립해 들어가는 방법이 이 실드 방법인데요. 이 실드 방법은 주로 이제 옛날에 탄광에서 쓰는 것인데 이거는 주로 연약 지반에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연약 지반에 많이 쓰고요. 주로 하천이나 바다 및 대수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다. 뭐 주로 그 정도. 여기서 애워할 것은 원통이고요. 대수청 이 정도. 을 외우시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용수를 동반하는 연약한 집안에서 터널을 만들기 위한 공법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 쉽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하천 바닥 밑 등의 연약 집안이나 대수청,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는 쪽에서의 집안의 수조 터널 공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드 헤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TBM에서 의해서 굴착하고 나서 2차로 투입되는 기계다. 그렇게 우선 굴착 장비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것은 한번 보죠. 채탄용 장비로 개발되어 활용되었고, 자, 국내 선탄광에서도 채탄 막장에 투입되었던 장비나,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자유단면 굴착 방식이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상하 좌우로 붐대를 이동시켜서 굴착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 남산 1호 터널 공사에서 2차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투입되는 방법이다. 뭐 쉽게 말해서 입니다. TBM. 자, TBM은 원행으로 되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투입되면 어떻습니까? 터널에 원행으로 굴착되고 어때요? 이런 부분은 다른 2차 투입 기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로드 헤드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터널 개척입니다. 개척인데요. 터널 개척에는 일상 개척과 정밀 개척인데요. 일상은 뭐 평상시에 하는 개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류는요. 갱내 관찰, 그 다음에 내공 변이, 그러니까 이 터널 이 내공이 어떻게 변형되느냐 안 되느냐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첨단 치마, 이 부분의 치마량이 얼마나 측정하는 거고요. 록볼트 인발 시험, 록볼트를 박아놓고 당겨내는데 도요 이 인발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요것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상 개척의 종류를 쓰는 것이 시험에 나오고, 정밀 개척에는 거기에서 비해서 지중 치마 측정, 쇼크리트 응력 측정, 지중 변이, 그 다음에 록볼트 충격 측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들은 정밀 개척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상 개척은 조금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뭐 터널도 거의 마쳤는데요. 터널도
그렇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들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 나왔던 문제들이 주로 반복돼서 나오니까 문제 위주로 좀 암기하시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릴 것들 위주로 해서 외우면은 좀 무난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출제 빈도가 좀 낮으니까 관련도 문제 위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